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영준입니다. 주말에 울긋불긋한 풍경 구경 잘 하셨습니까? 네. 여의도와 광화문이 온통 울긋불긋 노란 팻말, 빨간 팻말로 가득했다고요? 그런 울긋불긋 말고요. 천고마비의 계절에 딱 어울리는 진짜 단풍 구경하셔야죠. 천고마비가 아니라 잔고마비라서 어디 나갈 수가 없다고요. 네. 그럴까봐 단풍이요. 동네 뒷산까지 찾아왔습니다. 식사하시고 산책이라도 즐겨보십시오. 10월의 마지막 월요일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요.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 이 사고 소식 접하고요. 여러분과 함께 정말 같이 그 심정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맞습니다. 정말 우리 학생들 수능 준비를 위해서 또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건이 정말 더욱더 안타깝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해상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통학버스가 2차선에서 달리고 있고요. 옆 차선 차들이 점점 속력을 줄이고 있는데 통학버스는 속도를 늦추지 않습니다. 이때 교차로에 진입하는데 이미 빨간색이죠. 자, 오른쪽에서 승용차가 출발을 하고 들이받게 됩니다. 자, 후미 쪽을 들이받고요. 이게 상대 승용차인데요. 아이고. 예, 해당 영상에서 보면은 이 상대 승용차는 파란색 불을 확인을 하고 출발을 합니다. 자, 보이시죠? 파란색이었네요. 네. 예, 신호가 뜨고 출발을 하는데 갑자기 노란색 아이고. 통학버스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 통학버스, 저 노란색 차가 통학버스였나 봐요. 예, 맞습니다. 근데 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은 다음에 그 다음 상황은 뭐 말로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저렇게 그대로 이 신호를 받고 출발하는 승용차의 측면을 들이받친 승합차 그대로 전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 상황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심각한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네, 지금 이제 사고가 난 통학버스는 지금 연이어 이제 다른 차량하고 부딪히면서 결국 세상에. 전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즉 세상에. 뒤집혀졌다는 말이죠. 아유 저렇게 됐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저 통학버스 안에는 당시에 그 학생들이 12명이 있었다고 아우, 전해지는데요. 세상에. 물론 이제 사고 직후에 바로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그 나와서 구조를 요청한 그런 그 학생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일부는 그 지나가던 그 시민들이 이제 많이 도와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빼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 차량의 뒷부분의 파손이 아주 그 심각했었는데요. 뒷부분을 심하게 받았나 보군요. 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있는 그 학생들은 119 구급대가 와서 구조를 할 때까지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안쪽에 있는 그런 상황이 그 계속됐습니다. 세상에 저기에 학생들이 타고 있었던 통학버스였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좀 지금 사고 영상을 봐도 정말 저 사고가 얼마나 좀 심각했는지 알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저 해당 사고에 버스에 타고 있던 총 학생이 13명이었고 그중에 9명이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그 학생 중에 1명이 사망을 했고요. 아유. 1명은 현재 중상을 입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저 까만색 차량, 이제 충돌한 저 차량 같은 경우에도 운전자와 동승자가 탑승을 해 있었는데 네. 다행히 그 해당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는 병원으로 이제 이송이 됐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저 때가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뉴스파이터가 한창 방송 준비하던 시간이었네요. 오전 7시 24분. 서울시 방이동에서 있었던 사고였어요. 그때는 지금 통학버스란 거 보니까 이 학생들이 이 차량을 통해서 등교를 하나 봐요. 그런 차량을 운전자가 1명 있었고요. 학생 12명이 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끝내 학생 1명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요. 당시 목격자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탄 터지는 소리 같은 큰 소리가 2번이 들리길래 어디 현장에서 높은 데서 뭐가 떨어진 줄 알고 와서 보니까 학원 버스인지 학교 버스가 뒤집어 있었고 전복돼 있었고 순식간에 그 소방차들이 빨리 오고 많이 왔어요. 많이 오고 경찰차
도로 청소하시는 분들, 뭐 관계자들이 순식간에 많이 모였었어요. 한 13명이라고 얘기를 중에서 들었거든요. 심폐소생술하는 환자도 보였고 학생들 막 이렇게 소방대원들이 유리 부수고 막 들어가서 구조하는 것도 봤고. 그런데요, 이 와중에 이 사망한 학생의 가슴 아픈 사연이 알려져서 더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고요, 김기혁 아나운서. 예, 맞습니다. 이 12명의 학생들 중에 11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네. 한 명이 안타깝게 사망을 했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아유.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고3 수험생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아시죠? 아. 이 사고도 오전 7시 24분이었습니다. 학교로 이제 등교를 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었는데 수능을 이제 한 17일에서 18일 앞두고 있습니다. 11월 14일 목요일이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인데요. 이 한 안타깝게도 3주 앞두고 세상에. 맞습니다. 이 시험을 열심히 또 준비하고 있었을 고3 학생인데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우, 최단비 변호사님 어떡합니까? 진짜 부모님 입장에서 다 키우는 자식인데 진짜. 부모님과 학교 친구들, 학교 선생님들 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실은 앞서서 김기현 아나운서가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나라 고3 수험생은 그 고3 수험생일 때에만 힘든 삶이 아니라 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고3까지 계속해서 힘들게 공부만 했어요. 이제 대학 가서 뭐 즐겁게 지내고 부모님께 효도도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했을 텐데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네. 친구들 충격도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강선우 평론가님. 그 고3이니까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같이 생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족들보다 정말 더 많은 시간 같이 그러네. 보내고 서로 뭐 힘든 거 이야기 나누고 그랬으니까 가족 이런 거보다 더 가슴이 아플 것 같습니다. 친구들 입장은. 그리고 유가족 분들께 뭐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고요. 저 학생 같은 경우 고인의 명복을 비는 마음입니다. 아니 근데 오윤성 교수님 가뜩이나 또 학생들을 태운 차량 같으면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데 어쩌다 이랬답니까 진짜. 아니 저기 그 노란 색깔 칠한 이유가 뭡니까? 저건 자기들이 이제 학생들 태워 다니니까 다른 차들 좀 양보해 달라고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양보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저거는 아주 전형적인 그 교차로 신호 위반 사고예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앞쪽에서 가는 차가 파란불이 켜져 가지고 녹색불이 켜져 가지고 이제 직진을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앞을 이렇게 치고 나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이 노란불 있을 때 그냥 본인이 그냥 직진한 거예요. 직진한 것이고 이 사고를 낸 이 40대 이 스쿨버스 운전기사도 자기가 신호 위반 뭐 인정했다라는데 인정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저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통학버스가 이제 과속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경찰이 지금 뭐 확인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뭐 당연히 과속을 했겠죠. 왜 그러냐면 본인도 스스로가 거기에서 노란불이 되면 사실은 서야 되는데 빨리 가려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 과속을 하고 부딪히고 저게 전복이 됐다. 뭐 이렇게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보여드렸죠. 전날에요. 물론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단속 기준에 미달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은 됐습니다만 김남국 변호사님 네. 일단 이 운전기사는요 정신 상태가 너무 해이해졌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제 학생들이 아니면은 학부모들이 저렇게 통학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학교에 보내는 것은 버스라든가 다른 대중교통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아이들을 아침에 일찍 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때문인데 해당 운전기사는 지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1이라고 해서 단속 기준에 걸리진 않지만 전날에 막걸리 2잔이나 마셨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통학 차량은 사고가 난 시간도 아침 7시 24분. 네. 그러니까 아침에 운전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네. 적어도 운전기사로서는 평일 전날 운전이 있을 것이다. 내일 아침에 운전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서 술을 아예 입에 대지도 않아야 되는데 술을 마셨다라는 걸 이해할 수가 없고요. 네. 등교 시간 자체가 7시 40분까지였다라고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지금 해당 사고가 난 지점이 차량으로는 3분 정도 걸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당시에 저렇게 과속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신호를 위반해야 될 그런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과속을 하고 신호를 위반했다라는 것에서 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지금 지금 기사님만 과연 저럴 것이냐. 정말 많은 학생들이 저렇게 통학 차량을 이용해서 아침마다 이렇게 학교를 등하교 할 텐데 그 운전하시는 기사님들
정말 안전 운전하고 있는지 모든 기사님들께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일단 이 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해서 경찰은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을 해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지금 이 사후 약방문식을 이렇게 하면 뭐예요? 남의 귀한 자식을 운전 부주의로 정말 꽃도 피워보지 못한 자식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죄는 정말로 어디 가서 누구한테 정말 가슴을 치며 하소연된단 말입니까? 너무너무 분노가 치밀고 안타까움도 느껴지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이 학생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춘재한테 고맙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김기혁 아나운서. 예, 그 고맙다고 얘기를 한 사람이 바로 화성 연쇄살인 사건 8차 사건의 범인으로 특정이 돼서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모 씨입니다. 지금 윤모 씨는 내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지난 26일 경찰서에 나와서 11시간, 12시간 정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참고인 조사는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네. 첫 번째는 이춘재가 자백을 한 이후에 청주에서 곧바로 첫 번째 참고인 조사가 있었고 이번이 두 번째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공개석상에 서게 됐다는 겁니다. 윤모 아하, 씨가. 예. 네. 많은 취재진들 앞에 서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무슨 이야기가 나왔었냐면요. 네. 시간이 오래 지난 일이라 기억을 더듬어서 조사받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새로 떠오른 기억은 없고 아는 대로 이야기를 했다. 네. 나는 범인이 아니고 억울하게 살았다라고 여전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윤성 교수님, 그 전에 윤모 씨가 다른 언론 인터뷰한 내용은 계속 전해졌습니다만 저렇게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건 처음 같아요. 실제로 지금 모습을 보니까 그 전에 알려졌던 대로 어릴 적부터 소아마비를 앓아서 몸이 좀 불편했다고 하네. 그 지금 경찰 조사 받으러 가는 모습 보니까 그 실제 그런 게 좀 느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사실 뭐 여러 언론들하고는 개별적으로는 인터뷰를 했지만 네. 경찰의 정식 조사를 받으러 나가는 그 상황은 지금 처음으로 공개가 되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저분의 신체 상태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 담을 뛰어넘을 정도의 신체 상태는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이춘재가 범인으로 DNA를 통해서 특정이 됐을 때 네. 제가 이거는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라고 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셨죠, 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그 과정에서 적어도 이제 3명 이상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1명이 또 그 조사 과정에서 사망했고요. 네. 또 이제 8차 사건의 범인이 윤모 씨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주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네. 지금은 이 사건이 아예 처음부터 다시 재조명이 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저는 뭐 20년간 옥살이를 갖다가 이제 하신 분이긴 한데 네. 좌우간 이제 이춘재한테 고맙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것이 네. 사실은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본인 개인에게 그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맞는 말인데 네. 이 이춘재 보고 고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만약에 한편으로 이춘재가 이 말을 들었으면은 그 교도소 안에서 자기의 어떤 존재감이라든가 우월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느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그 소름이 돋는데요. 네. 그것은 이제 결국은 뭐냐면 이 그 8차 사건 같은 경우도 수사를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수사관의 여러 어떤 뭐 부적절한 그런 행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사항들이 이제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결국은 그 후유증으로 이제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네. 그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참 그 답답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윤 씨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전 이춘재한테 고맙다 생각합니다. 이춘재가 만약 자백 안 했으면 이런 일도 없을 것이고 뭐 또한 제 사건 묻히겠지요. 근데 이춘재한테 저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만 하고 싶네요. 그때 당시 수사했던 경찰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없어요? 글쎄요, 그분들이 뭐 자기네들 양심 있으면은 당당히 나와서
당당히 나와가지고 시민들한테 사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봐보세요. 제가 장애 4급입니다. 예? 장애 4급이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 그 당시에 뭐가 없다고 하는데 그건 절대 거짓말이고 그 사람들 양심에 맡겨야죠. 뭐. 아마 김남국 변호사님, 윤 씨 마지막 얘기 중에 그 당시에 뭐가 없다고 하는데 아마 강압수사 같은, 고문 같은 강압수사가 없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아마 언급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당시 수사했던 경찰과의 대질신문도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직 대질신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현재 윤 씨가 과거에 어떤 수사를 받았는지 1차적으로 이제 확인하는 그 과정이었기 때문에 경찰관과의 대질 조사나 이런 것들은 지금 없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네. 앞서 지금 인터뷰를 통해서 윤 씨가 양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경찰관들이 시민들에게 자신에게 사과를 할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는데 네. 아마 대질 조사를 조금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박준영 변호사의 이야기에 좀 따른다고 하더라도 윤 씨 앞에서는 그런 어떤 거짓말을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대질 조사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 대질 조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진술을 강요하거나 강제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대질 조사를 하자고 하더라도 안 하겠다라고 해버리면 어느 한쪽에서 안 하겠다라고 해버리면 대질 조사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버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뭐 그 크기야 다르겠지만 양심에 따라서 행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미 20, 30년이 지난 이 사건에 대해서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솔직하게 네. 누군가는 이야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여러분 잘 아시는 추억의 2003년에 나왔던 살인의 추억을 보면 그 영화 내용에서도 경찰의 강압 수사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을 지하에 수사하는 곳에 데려다 놓고 며칠씩 잠도 안 재웠던 장면도 고스란히 나오기도 했는데 바로 이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사실 이춘재의 말이 한때는 초반에는 갸우뚱했어요. 아니 자기한테 유리할 것도 없는데 8차도 내가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분위기상은 진짜 이춘재가 8차 사건을 저질렀나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를 뒷받칠 만한 구체적인 또 얘기까지 나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8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는 진범이라는 사람이 잡혔기 때문에 증거물들도 거의 다 폐기돼서 이춘재의 자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춘재 자백 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의미한 진술이 나왔어요. 이춘재가 이 8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왜 모방범죄라고 생각을 했냐 하면 보통은 다 야외에서 살인이 있었는데 집 안에서 피해자가 발견이 됐고 살인사건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춘재가 이 해당 집 구조를 정확하게 그림으로 그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본인이 해당 집 구조를 정확히 알았냐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경찰 진술에서 이 피해자가 이 집으로 이사 오기 전에 이춘재가 알고 지냈던 또래 친구가 그 집에서 살아서 실제로 그 집에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해당 집 구조를 정확히 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춘재의 진술이 좀 유의미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경찰이 이춘재에게 이 해당 8차 사건에 대해서 뭐 사진이나 또 수사 기록을 보여준 적이 없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당 뭐 서류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기억이 왜곡되거나 이러한 것도 없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진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더더욱 강선우 평론가님, 뭔가 윤 씨가 진짜로 억울한 당시에 범인으로 지목됐나 하는 쪽에 또 생각이 쏠릴 수밖에 없네요. 윤 씨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 집에 가본 적도 없다. 그리고 그 집이 있는 동네 자체도 아마도 뭐 지나갔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아마도 이 사건과는 좀 연관이 굉장히 없는 그런 윤 씨일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저는 아까 그 윤 씨가 이춘재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 사회 어느 구석구석에도 윤 씨가 기댈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나 보다. 그랬을 것 같아요. 오죽하면 이춘재한테 고맙다는 말을 할까라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그런데 김기혁 아나운서, 사실 네. 윤 씨는 앞서 인터뷰에서도 과거 자신을 수사했던 경찰이 강압 수사 이런 거 없다고 하는데 양심에 맡기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좀 뒷받칠 만한 건 없어요, 그러면? 일단 그 윤모 씨의 재심 청구를 맡은 네. 박준영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아하, 네. 일단 당시의 수사 기록들이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하. 그 윤 씨의 학력으로 봤을 때
그때 당시 20대 때 윤 씨는 이제 한글 구사 능력이 받침이나 이런 거 또 조사 같은 걸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태였다. 그런데 이 자필 진술서는 굉장히 고급 단어를 묘사하면서 사건 현장을 뭐 자세하게 기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봤을 때는 이제 박준영 변호사가 이야기하기로는 네. 누군가가 써준 진술서를 그대로 이제 베끼도록 하거나 아니면 누가 옆에서 불러줘서 쓰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아하. 그리고 또 수사 기록 가운데는 이 기가 막히는 서류도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네네. 근데 이 기가 막히는이 대충 그냥 해석을 해보자면 뭐 황당하고 문제가 많아 보이는 서류 정도로 보입니다. 네. 당시에 그러면 조서, 경찰 수사 조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와 관련해서 윤 씨는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으면 언론 인터뷰에서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서에 뭐 이렇게 뭐 해란 얘기를 했는데 그 몇 대 맞거나 정신이 없더라고요. 뭐 불러준 대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형사가 거의 불러준 걸로 생각납니다, 지금. 글을 좀 읽는데 네. 어려움도 있으셨다고 제가 들었단 말입니다. 제가 가정 형편이 좀 해가지고 예. 초등학교 3학년 다니다 말았어요. 지금 오윤성 교수님, 윤 씨 얘기는 당시 조서를 쓸 때 경찰이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신이 몇 대 맞고 나니까 정신이 없더라. 그래서 형사가 거의 불러준 걸로 기억을 하고 있답니까? 당시에는 정말로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을까요? 글쎄요, 뭐 제가 그 당시에 정확하게 뭐 조사를 하는 그 현장이 없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은 아까 이제 이분이 초등학교 3학년을 다니다 중퇴를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받침이라든가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소위 그 자필 진술서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상당히 고급 단어가 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럴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그 상정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이제 옆에서 이렇게 그 폭력을 가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글자체를 제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분의 글자체라고 하면은 누가 쓴 것을 갖다가 보고 베꼈을 수가 있고 만약에 글자체가 이분의 글자체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경찰이 이제 대신 써줬을 가능성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그 대신 써준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자필 진술서라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성격이 달라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그 관련되는 그 변호사가 뭐 엄청난 그 내용의 서류도 있다라고 네. 하면서 지금 아마 이제 시간을 보면서 공개를 할 것 같은데 네. 당시에 여러 가지 그 이런 문제들이 네. 왜 검찰 재판 단계에서는 다루어지지가 않았을까? 네. 물론 그 당시에 뭐 국선 변호인이 뭐 이렇게 잠시 나왔다가 이 사람은 거의 변호를 못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이후에 검찰 단계가 있고 네. 1심, 2심, 3심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 단계에서 이 사람은 전혀 어떤 그 변호인의 조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받지 못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윤 씨는 이 사건, 8차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을 하다가 20년 만인, 복역 20년 만인 2009년 8월에 가석방됩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그 이후에 윤 씨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좀 증언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네. 주변 분들이 이제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 윤 씨 같은 경우에는 가석방되고 나서 어떻게 살았는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원래 어떠한 성품을 가졌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인데 2009년 8월에 가석방이 되고 나서 3년간을 복지시설에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저 복지시설에서 생활을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지시설에서 생활을 하려면 규칙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정한 직업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매달 100만 원을 저축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음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년간 저 규칙을 어기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간 이렇게 저축한 돈으로 독립을 해서 방을 얻었고요. 방을 얻고 나서 살면서 현재까지도 8년째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도 사실은 이제 복지시설에서 나왔으니까 규칙이 없잖아요, 이제는. 그런데도 본인 스스로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을 하고
본인이 사실은 얼마나 여유롭게 살 수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복지시설에 매달 일정 금액도 보내고 있대요. 저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이 가석방을 도와줬던 이사장님의 말에 따르면 그동안 많은 출소자를 봐왔지만 윤 씨 같은 사람은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보통은 타락하고 방탕한 생활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윤 씨는 흐트러짐 없이 일했고 규칙을 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남국 변호사님 이 출소 후에 가석방 이후의 생활이 정말로 이 사람이 억울한 옥살이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뉴스파이터 진행하다 보면 범죄를 저지르고 복역했다가 출소하면 재범 저지른 사람 많잖아요. 네, 특히나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재범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점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윤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재소자들이 가장 이제 많은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 크고 작은 사회의 규율이나 규칙 등을 잘 안 지킨다라는 것.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데 윤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서 이제 최단비 교수님께서 출소 이후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출소 이전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 교화와 관련되어서는 출소 이전부터 교도소 내에서의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또 지원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 청주교동소를 지원하는 교화복지회 이사장님께서 역사상 이 청주교도소에 출소한 사람 중 역사상 이러한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처음에 자신이 교도소에서 이 윤 씨를 만났을 때는 네. 반신반의했다라는 겁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것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는데 네. 이 윤 씨가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모습들 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정말 진심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사실은 이렇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네. 사는 내내 교도소에서 살아있는 내내 사는 내내나 아니면 출소한 이후에 세상을 원만하거나 아니면은 그 당시에 무엇인가 잘못했던 어떤 재판을 했던 사람들, 국선 변호사들, 경찰들 이런 들에 대해서 원망할 텐데 그러한 또 원망들을 하지 않고 열심히 생활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해가지고 네. 정말 하늘이 도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누명을 썼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좀 진실이 좀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준영 변호사가 준비한 재심 사건을 돕고 있는데요. 조만간 재심을 청구할 것 같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건을 뉴스파이터가 계속해서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런 남편이 있네요. 천하에 이런 남편이 있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2017년도 얘기입니다. 한 30대 남성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30대 여성을 만나서 내연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남성이 바람만 핀 게 아니라 도박도 했어요. 아하. 그래서 이 인터넷 도박으로 본인이 손실을 얻게 되자 지난해 1월에 후배에게 어떤 지시를 하냐면 나와 내연녀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사진을 찍어라. 그리고 그것으로 협박을 해라. 이렇게 후배에게 지시를 합니다. 아하. 이 후배가 그 지시를 받고요. 내연녀에게 마치 이 불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을 하게 됩니다. 하하, 정말로 이런 못된 짓을 저지르고 그것을 누구한테 시켜서 또 증거를 찍게 했어요. 오윤선 교수님. 정말 이 30대라고 하는데 본인이 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는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애플리케이션으로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한 상태에서 다른 여성을 만나가지고 이제 불륜도 하고 또 이제 뭐 불법 도박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도박에서 손실 뭐 당연히 나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또 자기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짠 거예요. 자기하고 이제 불륜 관계에 있는 그 내연녀를 그쪽에 있는 가족들에게 뭔가 어떤 알리겠다. 이렇게 하면은 돈을 혹시 좀 더 이렇게 뜯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아마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아하. 그리고 이제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그 역할을 하게 한 거죠. 저기 이제 보시면은 모텔에서 나오는 그 장면을 자기 네. 후배에게 시켜가지고 그것을 찍게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또 다시 협박을 해서 네. 돈을 뜯어내는 정말 그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네. 그런 것을 한꺼번에 한 것 같습니다. 이 남성의 추악한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지금 이 후배에게 지시를 한 게 지난해 1월이었어요. 아하. 근데 지시를 하고 나서 3개월 후, 그러니까 지난해 4월에 이번에는 남성이 자신의 아내의 휴대전화로 내연녀에게 문자 메시지를 아하. 보냅니다. 문자 메시지 내용은 현금 2억 원을 주지 않으면
남성과 성관계한 동영상을 당신의 가족들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협박 문자를 보내요. 네. 내연녀가 이 문자를 받고 너무 깜짝 놀라서 이 네. 전화번호인 아내에게로 전화를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화를 받은 아내가 이번에 이 남편의 지시로 이 내연녀를 협박을 하고요. 협박을 해서 4천만 원을 내연녀로부터 갈취하게 됩니다. 아니, 강선우 평론가님. 네. 아내는 뭐 누구세요? 누군데 저한테 전화하셔서 좀 이상한 말 저한테 처음 듣는 말 하세요라고 할 줄 아는데 당신이 좀 재발적인 짓을 했지 4천만 원 내놔하고 받아 챙겼다며 대체 무슨 생각이에요 이 아내는? 그러니까 이 사건 모든 게 한 조각조각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나 아하.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내가 속았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뭔가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어떻게 속으면은 그런 여성한테 전화를 받고서는 돈을 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그러니까요. 있을까 이해가 안 가고 만약에 속지 않았다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결국 한패란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부부관계가 아니라 뭔가 그런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였나? 이게 참 이해가 하하. 안 가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입니다. 이런 범행이요 드러나게 됐고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되는데요. 김남국 변호사님. 네, 남편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실형이 선고가 됐고요. 네. 이 범행을 도와준 아내와 후배도 네. 함께 벌을 받았습니다. 이 벌금 700만 원과 남편 후배는 벌금 1000만 원. 그러니까 가담한 정도와 얼마나 적극적으로 도와줬는가 이러한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사실 아내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 남편이 저런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한다면 이 남편을 도와가지고 협박을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 아니라 남편을 혼내면서 이혼을 하겠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남편 다리 봉대기를 뿌려놓거나 이런 식의 화를 내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오히려 남편의 공갈과 협박, 사기 이러한 것들을 도와준 것 자체를 납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재판부도 함께 공범으로 처벌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물론 이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던 그 여성도 잘하는 건 없습니다만 어쨌든 얼마나 고통에 시달렸을까요? 이 협박 때문에요. 돈도 실제 줬고요. 그런데 김남국 변호사님, 세 사람의 처벌이 각기 달라요. 남성은 징역 1년의 실형, 아내는 벌금 700만 원, 후배, 그 사진 촬영했던 후배는 벌금 1000만 원.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양형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범죄에 얼마나 책임이 있는가를 고려를 할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협박과 관련된 모든 범죄를 계획하고 실제 실행하기를 부탁한 사람은 이 30대 남성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요. 아하. 그 과정에서 남성 후배라든가 이 아내가 한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남성 후배 같은 경우에는 이 내연녀에게 알리겠다라는 이 연락과 사진을 뒤에서 이렇게 찍은 것, 이런 정도를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아내 같은 경우도 또 남편이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를 하다 보니까 또 마지못해서 뭔가 도와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아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사실 뉴스파이터에서 이런 비슷한 사건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이게 요즘 관련 범죄가 급증하는 좀 추세인가요? 어떻습니까? 이게 예전에는 간통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간통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30대 남성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공갈을 하려고 하면 본인도 간통죄로 처벌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일단 간통죄가 없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아내 입장에서도 예전에는 남편과 이혼을 하겠다라고 해서 남편과 이 해당 내연녀를 둘 다 고소를 하고 그러고 나서야 남편이라든지 내연녀에게 이러한 협박 아닌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혼을 하지 않고 또 내연녀만을 상대로 또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내 입장에서도 남편이 만약에 바람핀 걸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왕 바람은 폈고 잘 됐다. 그러면 내연녀한테 우리가 위자료 말고 이런 식으로 위자료를 받는다는 셈을 또 생각을 잘못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러한 범죄도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아내도 나는 피해자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결국은 법은 이 아내도 공범, 그러네요. 가해자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네요. 정말로 이 잔머리 쓰다가요, 정말로 큰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람 얘기 오랜만에 해볼까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국정농단 사건으로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최순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일단 최순실이 빌딩을 매각한 뒤에 19억 원 상당의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을 했다고 했는데 빌딩이 있었어요? 최순실 씨한테? 예. 이 빌딩에 대해서 먼저 그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1월에 126억 원에 판 건물인데요. 이 빌딩인가 봐요. 예,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건물이고요. 네. 그리고 7층짜리입니다. 네. 여기에 그러니까 지난 1월에 이 건물을 팔기 전까지는 정유라가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가 이 건물의 6층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살고 있었고 그 나머지는 이제 뭐 세입자들이 들어와서 생활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서 좀 뭐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있었나 봐요. 네. 작년 11월에 뭐 한 40대 괴한이 침입을 해서 이 흉기를 휘두르는 바람에 기억나. 뉴스 발전 했어요. 맞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또 이제 정유라의 지인이 또 다치기도 했었고. 그 사건 때 이 빌딩에 살았다고요, 정유라가?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세입자들이 사실 이 건물이 이제 정유라가 살기도 하고 최순실 소유였기 때문에 취재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세입자들이 피해를 봤다라고 못 하면서 살겠다. 정말. 소송을 또 제기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판 건지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지 일단 이 매각을 했어요. 126억 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이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19억 원이고요. 건물, 부동산 같은 걸 팔고 나면 여러분 양도소득세라는 걸 내야 되잖아요. 그 19억을 안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어디로 갔을까요, 오윤성 교수님? 지난 이전에 중부지방 국세청에서 이 최순실 씨하고 정유라 씨 그리고 이제 최순실 씨의 그 비서 안모 씨가 있습니다. 이 세 명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해서 검찰이 판단하기는 지금 수감 중인 그 최순실 씨 대신에 왜냐하면 안에 있으니까요. 이 딸 정유라 씨가 빌딩 매각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관여를 해서 이 빌딩 매각 자금 아까 말씀하셨던 한 19억 정도를 일부 은닉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25일 날 경기도에 있는 그 한 산부인과에 그 정유라 씨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정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가지고 정 씨가 이 그 최 씨의 그 비서인 안모 씨하고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유라가 산부인과에 있었다. 갸우뚱하시죠? 그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해드리고요. 그런데 강선호 평론가님, 정유라가 빌딩 매각 자금 중에 일부, 그것도 지금 양도소득세 19억 안 냈단 말이에요. 그거 포함해서 일부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검찰이 보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 8월경이었는데요. 최순실이 정유라에게 썼던 그 편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옥중 편지를 살펴보면 이 건물이 곧 팔릴 것 같은데 내가 한 70억은 공탁을 해놓고 그리고 세금 내고 나면은 40억, 50억 정도 남는데 너한테 한 25억에서 30억 원을 주려고 한다. 근데 그걸 일단 현금을 찾아서 가지고 있으라는 그런 지시를 하거든요. 이 편지를 통해서. 근데 이 편지가 공개된 건 8월인데요. 근데 이 편지가 상당히 좀 신빙성이 있는 게 그 편지를 썼던 실제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에서 1월 초 사이로 아마도 그때 좀 쓴 것 같은데 그때 좀 쓴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2심 재판에서 징역 20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2억 원을 선고받은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70여억 원을 공탁을 해야 되고 이런 말들이 다 신빙성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정유라가 25억에서 30억 정도 현금으로 숨겨놓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지시 상황이 보이는 것이죠. 저희가 앞서 보여드린 건 그 내용을 핵심 내용을 저희가 정리한 거고요. 실제 그 자필 편지를 보면은요. 처음에 편지가 머릿말이 유라에게로 시작이 됩니다. 이게 글자가 휘갈겨 썼다고 보기에도 그렇고 정자로 썼다고 보기도 그렇고 어쨌든 글자를 썼어요. 그러면서 유라에게 시작하는데 건강한 모습을 보니 다행이다 이럽니다. 그러면서 건물이 곧 팔릴 것 같아서 걱정할 거 없어. 추징금 70억 공탁해 놓고 세금 내고 나면 40억에서 50억이 남아. 그래서 너한테 25억에서 30억을 주려고 하는데 일단 현금으로 찾든지 해서 가지고 있어라. 나중에 건물과 청담동 띠리리 살던데 뒤쪽으로 가면 살린 집 딸린 건물 30억 정도면 산다. 아주 디테일하게
방법까지 앞으로 먹고 살 걱정까지 해주고 있어요. 엄마의 마음인가요 정말? 그런데 이 편지 내용 사실이라면 최단비 변호사는 지금 추정입니다만 최순실 수중에 돈이 수십억은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건물을 한 120억 정도에 팔았고 추징금을 70억을 공탁을 하면 그러면 한 50억이 남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여기다 지금 세금을 안 냈잖아요. 지금 네.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고발을 당한 것이고 한 50억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추징금은 지금 공탁을 했을까? 벌금 200억이 있잖아요. 벌금을 내야 돼요. 근데 추징금은 추징 보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벌금은 안 내고 그냥 내가 뭐 쉽게 말하면 몸으로 대신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노역으로? 거죠. 네, 노역을 아. 대신하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국가 입장에서는 벌금 200억을 내야 되는 사람이 50억 원을 현금으로 빼돌린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어디 있는지 찾아내야 돼서 지금 국세청에서 세금도 19억 받아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발을 한 것이고요. 지금 결국은 이 현금이 어떻게 해서든 간에 어디로 다른 곳으로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찾기 위해서 이번에 국세청이 고발을 한 것이고 압수수색을 한 것입니다. 저 돈을 지금 교도소에, 구치소에 갖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딘가에 은닉했고 그 전에 앞서서 김남국 변호사님 저 빌딩을 매각한다면 지금 수감되어 있는 최순실이 매각할 수는 없잖아요. 계약서 쓸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 대신 써줬을 거 아닙니까? 네, 일단은 변호사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최순실의 여러 가지 업무를 도왔던 안비서, 이 비서가 이런 매각과 관련된 업무를 도와줬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아하. 사실은 이게 126억 정도라고 하고 있는데 추징 보전이 한 78억 정도 있기 때문에 매각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런 정도의 그 금액의 건물이다라고 한다면 현금으로 그냥 통째로 들고 와서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없고요. 아하. 대개는 이 건물을 담보대출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추징 보전이 걸려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이 잘 나오지가 않거든요. 아하. 그렇다라고 한다면 거액의 뭐 어떤 현금을 가진 부자나 네. 아니면은 또는 이 추징 보전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현금을 가져와서 공탁을 해가지고 푸는 것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또는 최순실 씨가 역으로 이게 지금 시가가 이 126억 훨씬 더 되는 그 금액인데 이거보다 좀 더 싸게 매물로 내놓을 테니까 매각해 가라, 매수해 가라 이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매각 금액은 126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최순실 씨가 과연 저게 저 금액대로 팔았을까? 아니면 조금 더 다른 것을 좀 남기기 위해서 축소에 신고했을 이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좀 이런 부분도 함께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이게 참 기가 찰 노릇이에요. 수감 중에도 지금 세금 안 내는 건 큰 도둑이에요. 범죄란 말이에요. 그냥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김기혁 아나운서. 네. 이런 와중에 정유라가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그 얘기가 있던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예, 지금 정유라가 주장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검찰이 강압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23일 정유라가 병원에 있었는데 이 병원에 있던 이유가 셋째 출산 때문이었고 출산을 했어요? 예, 셋째를 출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수술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검찰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내가 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와 수사관 2명이 입원실로 찾아왔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정유라가 얘기했던 게 검찰 앞에서 내가 모유 수유를 할 뻔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 분이 해주시겠습니다. 바로 우리 최단비 변호사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지금 정유라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거 인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정유라는 어떻게 주장을 하냐 하면 이제 막 출산을 했으니까 아이에게 모유 수유를 해야 될 거 아하.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모유 수유를 해야 되니까 잠시 이 병실에서 나가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여성 수사관이 있는 데에서 아이에게 젖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정유라의 주장은 아무리 여성이지만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젖을 먹이는 게 굉장히 수치스러워서 인권 침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네. 검찰은 인권 침해는 없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영장을 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갔고 압수수색 영장에는 수색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그 범위가 병실 아니니까 수색을 하는 와중에서 잠시 나가달라고 하면 혹시 수색을 할 때 증거인멸 같은 것들에 염려가 있으니까 수사관 앞에서 그냥 젖을 먹이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저는 좀 궁금한 게 어차피
병원에서 압수수색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정유라가 휴대폰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병실일 거예요. 그러면은 모유수를 하는 곳이 과연 병실밖에 없었던 것인가? 아니면 이제 그 신체까지도 같이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은 정유라 씨를 계속해서 이제 보고 있어야 되니까는 여성 수사관을 계속 함께 동행하도록 한 것인지 이런 부분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정유라는 자신이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고 정유라를 돕고 있는 모 변호사, 이름 밝히지 않을게. 모 변호사는 아니 이거는 정경심 교수 집 압수수색할 때랑 완전 다른 인권 침해다 막 이렇게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그럼 검찰 측의 주장은 뭘까요, 오윤성 교수님? 일단 이 압수수색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검찰은 정시 압수수색 보도에 대한 진상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일단 그 정시 남편에게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을 하겠다라고 하는 영장 집행을 고지하고요. 네. 문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옷을 다 갈아입고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줘가지고 여성 그 수사관 참여하에서 이제 그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정시 변호사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 있는 그 위치를 위법한 방법으로 이 위치 추적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은 거기에 대해서 압수 절차 집행 전에 정 씨가 입원을 해 있는 그 여부에 대해서도 몰랐다. 그래가지고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추가적으로 이제 그 발부를 받고 난 이후에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그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갖다 했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금 검찰의 입장하고 지금 이제 정유라 씨 변호인 측 입장하고는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최순실과 정유라는 계속해서 숱한 얘기들을 잊을만 하면 쏟아내고 있는데 과거 정유라의 모습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못 만난 거죠? 네, 못 만났습니다. 교정당국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법률상 어머니 만날 수 없다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만나고 싶어서 오셨던 건가요? 네, 그럼. 사이가 안 좋다 그랬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진 겁니까? 네, 당연히 저희 어머니도 갇혀 계시니까 제가 딸로서 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저 때만 해도 기자가 물어보잖아요. 엄마랑 사이 안 좋다는데 면회 온 거예요? 그랬더니 당연히 지금 갇혀 있으니까 딸로서 왔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애틋함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강선우 평론가님, 네. 앞서 우리가 정유라가 산부인과에 있는 이유가 셋째를 출산해서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최순실 씨가 모르고 있다면서요? 네, 그 정유라 씨가 셋째 출산 어머니가 모르고 있다. 그래서 밝히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 검찰의 압수수색 관련된 이야기를 하니까 밝히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네. 했는데요. 근데 어머니가 뭐 몰랐던 이유가 사이가 좋지 않아서 또 뭐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엄마가 걱정할까 봐 그냥 본인이 또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사이가 좋고 나쁘고는 뭐 두 사람만이 알겠지만 어쨌든 그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안에 갇혀있는 입장에서는 딸이 그 출산한 사실, 셋째를 출산한 사실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직 뭐 또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경황이 없어서 시차상 아직 시간을 전달할 시간이 없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마 이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런데 최순실 씨가 모레 법정에 서게 된다. 왜 이유가 뭡니까, 김남국 변호사님? 네, 1년 2개월 만에 이제 수요일 날 법정에 다시 서게 되는데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파기환송된 사건과 관련된 재판이 시작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대법원에서 일부 파기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강요죄와 관련된 부분을 좀 인정할 수 없다. 네. 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네. 해당 부분에 대해서 파기환송심도 다른 어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법원 취지에 따라서 이 무죄를 선고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이 강요죄라고 하는 것이 뇌물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완전히 죄질이나 양형에서 달리하는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네. 징역 20년 선고받은 최순실 씨의 양형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두 사람이 또 어떤 얘기를 숱하게 쏟아내고 또 반드시 이 돈은 찾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웃픈 얘기 중에요. 남편이 왜 남편인 줄 아세요? 결정적 순간에 남의 편을 든데 남편이랍니다. 그걸 여실히 보이는 충격적인 사건, 최단비 변호사님. 네.
지난해 부산에서 한 50대 남성이 아내와 불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불화가 있어서 별거를 하게 됐고 결국은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8월에 한 흥신소를 찾아가요. 흥신소를 찾아가서 대표와 상담을 하는데 이혼 소송으로 재산 분할을 하지 않을 방법을 알려달라라고 상담을 합니다. 이상하죠? 네. 재산 분할을 안 하려면 변호사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러네요. 왜 흥신소 대표를 찾아갔을까? 바로 재산 분할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아내를 살해해달라라고 흥신소 대표에게 의뢰를 합니다. 결국 흥신소 대표와 외국인을 섭외해서 아내를 살해하자라고 합의를 하고 그 대가로 3억 원을 주기로 합니다. 아니 근데 오윤성 교수님 아내를 청부 살해하겠다고 의뢰하고 그 청부 살해에 외국인을 기용하고 이 돈이 거액이 오가고 진짜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이 진행 과정은. 뭐 영화도 있습니다만은 그 지난번에 아마 그 정권 전문가 그렇게 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사기를 쳤던 그 정권 전문가의 그 부모를 이제 그 중국 국적의 조선 동포를 시켜가지고 그 살해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랬죠, 네. 그리고 이제 살해하고 난 뒤에 바로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도주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범인은 내가 살해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살해를 하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반항하니까 살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중국에서는 그 사람의 지시에서 우리는 살해를 했을 뿐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아직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보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만약에 그 외국 국적에 있는 사람들을 가운데 이렇게 넣어서 네. 그런 살인 행위를 하게 된다면 증거인멸이라든가 나중에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그 닥쳐일 여러 가지 어떤 그 책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좀 없앨 수 있다라고 아마 본인이 잘못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영화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이런 일들이 가끔씩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끔찍한 의뢰를 흥신소를 찾아가 했던 이 남편 혹시 마음을 고쳐 먹었을까요? 최단미 변호사님. 이제 흥신소에 갔다가 5개월 만에, 올해 1월입니다. 5개월 만에 범행이 들통날 게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아하. 다시 대표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이번 일 없었던 걸로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마음이 또 바뀌어요. 4월에 다시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애초 계획대로 합시다. 라고 하면서 정말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아내의 실물과 소재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아내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봐야 알아야 되는 될 얘기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흥신소 대표랑 이 아내를 한 3시간 30분 동안 미행도 하고요. 또 청부살인의 착수금 명목으로 대표에게 현금 1억 3천만 원도 건네게 됩니다. 세상에 한두 푼도 아니고 1억 3천만 원을 건넸다는 건 진짜로 아내를 청부살해하기로 마음을 굳혔다고 봐야 될까요? 광선우 평론가님? 그 처음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지만 이 적은 돈도 아니고 현금으로 1억 3천이나 건넸다는 것은 그거를 좀 내가 실행을 진짜 하겠다, 그렇게 해달라, 뭐 그런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지금 저 상황이요. 지금 저희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제 가정하고 사파를 그랬습니다만은 지금 두 사람이 미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남편과 흥신소 대표가. 그래서 아내 얼굴을 실물로 확인하고 저렇게 생겼구나 하고 그리고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 것까지 다 파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 정말로 끔찍한 범죄를 실행에 옮겼을까요? 끔찍한 범행 중에서도 다행인 내용이 이 남편이 실행에는 옮기지 않고요. 경찰에 가서 본인이 이러한 살해를 하려고 했다라는 자수를 하게 됩니다. 하하. 아니 물론 천만다행입니다만 김남국 변호사님 대체 무슨 마음이에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계획했던 이 마음 뭘까요 대체? 저는 이해가 할 수가 없는데요. 정말로 뭐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또 흥신소 대표에게는 무려 1억 3천만 원이나 줬다라는 거 상상하기도 좀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다행히 청부살인을 의뢰를 하고 이 실제 실행행위로까지 나아가지 않았고 그리고 본인의 이런 어떤 잘못된 행동을 뉘우쳐가지고 자수를 했다라고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도 이제 해당 이런 점을 받아들여가지고 살인과 관련된 미수로 처벌은 하지 않았고요. 예비 음모 실행행위까지는 나가진 않았지만 실제 이것을 하려고 계획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가지고
이 남편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를 했고요. 네. 흥신소 대표도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네. 만약 흥신소 대표도 정말 이런 어떤 살인 행위를 하려는 그런 고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네. 살인의 예비 음모에 대해서 같이 이제 공범으로 처벌이 돼야 되는데 흥신소 대표는 뭔가 이제 진짜 외국인에게 연락을 한다거나 아니면 살인에 필요한 어떤 도구를 준비한다거나 이런 것은 안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인의 의사가 없이 남편을 속여가지고 돈을 받으려는 그런 고의가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사기의 범행을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 흥신소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재판부가 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단비 변호사님, 남편에게 살인 예비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3천만 원 추징 명령하다. 근데요, 저는 항상 이런 판결 보면 물론 사법부를 막 비난하거나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만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게 좀 다가올까요? 뭐냐면 아니 그러면 진짜로 큰 일이 끔찍한 일이 벌어져야만 중죄를 처할 건가? 지금 이걸 예비했다는 것만 해도 남편 징역 2년? 진짜 이건 너무 솜방망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살인 예비잖아요. 예비범이 잡히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보통은 살인 미수 아니면 살인 기수 이런 경우는 이제 살인의 실행에 착수라고 해서 실제로 살인을 하려는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잡히는 경우인데 이거는 둘이서만 뭐 이렇게 하자 협의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라서 드러나기가 쉽지 않았는데 자수를 했잖아요. 네. 일단 그런 부분들이 참작이 됐던 것 같은데 근데 네. 이 남편은 굉장히 악질이에요. 왜냐하면 법원도 인정을 했어요.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돈을 준비해 살해를 의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아하. 일단 죄질이 불량하고 제가 악질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경찰에 자수는 했어요. 전 정말 이 자수가 정말 진심 어린 자수인가가 의심이 되는 게 자수한 이후에 흥신소 대표에게 다시 문자 메시지를 보내요. 어떻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냐 하면 아내의 살해 행위에 착수를 해달라. 이렇게 종용을 하는 문자 메시지를 자수한 이후에도 보냈다. 이런 악질적인 면 때문에 살인 예비이지만 그래도 징역 2년이라는 형을 선고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추정입니다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윤성 교수님. 뭔가 자수를 하게 된 게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게 아니라 원래 사람의 촉이란 게 있잖아요. 뭔가 이 아내분이 뭔가 이상하다. 누군가 나의 뒤를 밟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이게 점점 남편을 의심하니까 남편이 궁지에 몰다 보니까 자수를 하게 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 좋지 않은 의도가 아마 깔려 있다라고 네. 이제 우리가 충분히 생각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또 이렇게 보면은 약간의 그 결정 장애도 있는 것 같아요. 아하. 왜 그러냐면 작년 8월 달에 이제 그 흥신소에다가 살해를 의뢰를 하다가 네. 그리고 이제 올해 1월 달에는 없던 걸 해주세요라고 했다가 아하. 또 다시 올해 4월 달에 계획대로 합시다라고 했다가 그리고 자수를 합니다. 자수를 하고 난 뒤에 아내를 죽여달라고 하는 문자 메시지를 던진다라고 하는 네. 것은 아마 이 사람이 이 모든 그 사안에 대해서 결정적인 목적은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돈과 연관돼 가지고 이 사람이 뭐 오락가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요. 근데 사실은 이제 세상 떠날 때 돈 한 푼도 못 가져가거든요. 아하. 근데 이 사람 제가 보니까 50대라고 하니까 아마 이제 그 자기 부인하고 결혼을 한 것이 적어도 한 뭐 20년 정도는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20년 이상 같이 살아왔던 그 아내를 살해를 이 사람은요 이미 머릿속으로 몇 번씩 죽였다 살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어떤 행태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참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남편이 결정적인 순간에 남의 편이라고 네.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은 늘 자기 편이군요. 네. 그런데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강선우 평론가님, 사실 이 남성은 이 아내에게 재산 분할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이런 범죄를 계획했다가 오히려 이제는 법적으로 사실 이런 남성과 어떻게 살겠어요? 당연히 이혼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재산의 상당 부분은 오히려 아내가 가지게 되는 그런 결과로 난 것 네. 같은데요. 근데 그 자수를 했던 부분도 지금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미심쩍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도 1억 3천 현금을 주고 그 돈이 좀 아까워서 내가 안 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거에 명목을 또 자수를 하고 아하. 또 그 순간에 또 문자를 보내고 좀 그러지 않았을까 네. 저는 그런 의심까지 들거든요. 네. 좀 벌 받는 동안 정말 진심으로 좀 반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김남국 변호사님, 이 범죄로 아내가 이혼 청구를 하게 되면 재산 분할은 강제적으로 재판부가 해주게 되나요? 어떻습니까?
이게 재산 분할은 이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그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과 관련된 유책 사유 이런 것들이 재산 분할에서 고려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살인 예비라는 것 자체가 재산 분할하는데 직접적인 어떤 요인은 안 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참작은 할 수밖에 아하, 없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어쨌든 큰 죄를 저지르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의 갖고 있던 물질까지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까지 가는 그런 사건을 짚어봤습니다.